확실히 불이익을 받는 걸 확정을 짓고 이 건에 대해서 이 정부는 어떻게 할 건지 난 지켜보겠다. 저는 서울시 집값 더 올라야 된다고 봐요. 네.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인스타그램 찍는 거, 그 문화는 삶이 멋진 걸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도시 자체를 멋지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찾아오는 고객들의 주머니를 열게 할 생각하지 말고 그분들의 시간을 거기서 오래 머무르게 하는데 종교죠. 그러니까 그 사이비 종교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 있잖아요. 문화도 좌파가 먹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왜냐하면 저들은 노동자의 정당이 아니에요. 네. 노조의 정당이지. 네.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 국민의힘의 가장 큰 문제는 대권 주자가 없어요. 네. 사람을 너무 비참하게 만들고 종 취급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뛰어야 될 사람들을. 특수한 어떤 이름을 대실 게 아니라 이런 후보여야 된다. 네. 21세기 도시는 속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문명이라는 건 위대한 도시 몇 개를 가지고 있느냐.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그러니까 동북아에서 가장 매력적인 국제도시로 만들 사람. 이제 그 공공의대 문제 때문에 네. 그 의대생들이 시위를 했었고요. 네. 당시 많은 환자들을 돌보지 못하고 시위를 했었고, 근데 국가고시를 거부해서 정부에서는 2번에 걸쳐서 연기를 해줬다가 지금 이제 그 4년차들 의대생들이 국가고시를 다시 보게 해달라고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의대생들이 피부과를 제 우선순위로 하는 건, 그러니까 의사들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잖아요. 네. 대단히 위험한 일을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을 하고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건데, 지금 그 의무와 보상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다 피부과를 선호를 하지. 예. 바이탈과를 누가 선호를 하겠습니까? 예. 사람의 생명, 그리고 생명을 다루다 사람이 죽었으면 온갖 소송과 이런 걸 다 겪어야 되는데, 네. 그리고 국가가 수가도 제대로 주지 않는데, 그러면 저는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누군가한테, 결국은 이 공공의대 문제는, 야, 너 점수 좀 낮아서 의대 못 가는데 너 의사 될 수 있게 해주니까 바이탈과 가. 10년 동안 의무로. 이런 발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강제로 의무 복무를 하는 이유는, 그들이 왜 의무 복무를 해야 되느냐? 점수가 낮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도 피부과, 성형외과, 치과가 선호되고 나머지 과가 선호되지 않는 것도 결국은 보상이 적으니까 점수 낮은 학생들이 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점수 낮은, 똑같은 현상에 똑같은 처방을 내놓는다? 문제가 해결될까요? 지금은 바이털과의 보상을 더 주는 방향으로 설계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네. 그러면 저는 이거는 결국은 이거에 대한 또 다른 이해관계자들, 네. 자기 자식을 뭐 의사를 만들고 싶다거나 아니면 지역에서의 여러 가지 이권.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공공의대가 결국 지방 정부로 가게 되니까, 저는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벌어지는 일들 완전히 깜깜이라고 보거든요. 예. 정부 예산이 그나마 중앙에서 있을 때는 언론사들도 중앙 언론사들이 있고 기타 등에서 감시가 되는데, 지방으로 예산이 가면 이건 그냥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 거죠. 지역에 있는 몇몇 테이블에서 앉아서 네. 사람들이 결정을 해버리면 나눠먹으면 끝이잖아요. 자, 그러면 네. 지금 2번 연기를 해줬는데 다시 시험을 보게 해달라. 정부 당국에서는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의료계 종사하는 분들은 이 인턴들이 빨리 공급되지 않으면 내년에 혼란이 오고, 또 후년에 그분들이 1년 재수해서 시험을 봐서 2배로 들어가면 또 혼란이 온다. 이런 수급의 문제를 얘기하는데, 네. 그러면 우리 유 작가님은 이 국가고시를 다시 한번 3번째 기회를 줘서 보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세요? 아니면 국가 시스템, 공정성의 시스템으로 요만큼은 더 이상 허가를 해주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결국은 허가해 줄 거라고 봐요. 허가를 해준다.
아니 인턴 없이 병원이 돌아가는 시스템이 아니고 네. 대한민국에서 그거를 감내할 만큼 네. 이 정부가 바보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런데 저는 되게 음모론적인 얘기지만 해주는데 네. 지금 1차로 시험 본 사람들이 그 중에서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몇몇 사람들이 다 배치가 되고 네. 원하는 과 이런 게 배치가 되고 난 다음에 네. 늦게 시험 본 사람들이 확실히 불이익을 받는 걸 확정을 짓고 그 타이밍을 재고 있을 거다. 네. 안 하고선 내년에 병원에서 어떤 난리가 나라고 인턴 공급을 안 해주는 네. 이런 사태로 가진 않을 텐데 네.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 자기들한테 자 봐봐 1차로 갔었던 애들 너보다 공부 못했던 애들인데 야 인생이 바뀌었지.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잘못된 점이기도 하지만 네. 그래도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부작용도 있지만 확실히 성적 위주의 가치 배분 체제에 대해서 모두가 동의를 하고 있는 네. 나라인데 요번에 이 시험을 늦게 해주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공부 잘하고 성적 뽑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 배분 기준. 예. 말 잘 들어. 예. 정부 시책에 따라라. 말 잘 들으면 좋은 자리, 좋은 과에 배치되고 말 안 들으면 아무리 점수가 높아도 봐봐 1차 시험 본 애들보다 너희가 나쁘게 했지. 이거를 길들이기 위해서라도 지금 그렇게 가는 것밖에 안 된다고 봐요. 결국 해줄 거라고 봐요. 제가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그 글을 하나 짧게 쓴 게 있었습니다. 정의, 공정성을 얘기하는 이 정부가 이 건에 대해서 국가고시라는 건 다른 고시들도 많지 않습니까? 뭐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사실 전쟁 때도 시험을 보고 그랬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이 정부는 어떻게 할 건지 난 지켜보겠다 하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 한번 그 귀추가 주목되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치 배분 단계에서요. 그러니까 저는 요번에 있잖아요. 민주당 뭐 공천과정이나 아직 뭐 국민의힘도 좀 그렇긴 한데 네. 말 잘 듣는 게 리크루트의 예. 제일 기준이 돼선 그건 나라가 망조가 된 거죠. 능력으로 봐야죠. 그리고 간혹 그 뭐라 그럴까 그 당의 지도부의 시책과 다른 의견이 간혹 나오는데 네. 그러다가 당에서 꽥 하면 싹 사그라지는 네. 그런 지금 명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뭐 제가 뭐 타당 비판할 뭐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만. 자,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이 이제 우리 시민들 네. 전국에 있는 국민들을 굉장히 지금 괴롭히고 있는 하나 중요한 이슈인데요. 저는 이 정부가 무슨 정책을 시행할 때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꼭 그 결과와 상관없이 소수와 다수로 이 편을 갈라가지고 하는데 굉장히 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부동산 정책도 보면 서울과 비서울, 서울에서도 강남권과 비강남권, 또 집주인과 세입자, 또 집을 재산으로 생각하는 사람과 삶의 터전으로 생각하는 분들 이렇게 쫙쫙쫙 나눠가지고 네. 정말 세상은 이렇게 복잡해지고 집을 가진 분들 또 집을 구하려고 하는 분들 집이 없는 분들 다 같이 고통을 받는 이런 지금 정책 결과가 도출됐는데 그건 어떤 시점에서 좀 보시나요? 전 부동산이 관련된 제 시각이 좀 많이 독특한데 네. 저는 서울시 집값 더 올라야 된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냥 집값이 올라서 거품이 되면 안 되고 진짜 오를 만해서 올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 통화량이 늘고 그 유동자금이 늘어서 이제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발권을 엄청나게 해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일명 뭐 이웃 거지 만들기 뭐 이렇게 네, 만드는 예. 이 통화 정책들로 유동성이 이렇게 넘쳐나는 저금리 상태가 되면 그러면 이 돈이 어떤 나라가 유치를 하느냐인데 저는 에셋 파킹을 많이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네. 이거는 국내 부동산으로 보면 안 돼요. 전 세계적인 현상을 본다면 이 상황에서 그 유동성을 끌어들이는 나라와 끌어들이지 못한 나라의 삶의 질이나 경제의 차이는 커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냐면
그러면 만약에 강남에 100억짜리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 국제적인 비교를 봤을 때 100억짜리 매력이 있는 아파트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서울이란 도시 자체가 매력적인 도시가 돼야 되고 뭐 공원을 만든다든가 문화 공연장을 만든다든가 뭐 요트 시설을 만든다든가. 그래서 저는 서민들의 주거권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보면은 저는 그래요. 고급 주택 짓다 보면 거기서 이제 주택 자재 같은 시장이 커지면 또 주택 자재에서도 가격이 떨어지면 서민들의 주택 상황도 계속 개선된다. 네. 저 어렸을 때 분명히 잘 사는 집도 장판 깔고 살았거든요. 네. 요새 다 마루 깔고 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택이 개선되면서 서민들의 주택의 수준을 높여주는 거에 집중을 해야지. 와, 저거 집값 올라가지고 내가 저 집을 어떻게 사?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집을 가진 그런 계층이나 사람들한테 분노감을 느끼게 하고, 네. 그래서 편을 가르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부자들이 생기고, 그럼 부자들이 소비자는 소비 마켓을 만들고, 그러고 거기서 소비세를 걷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저는 맨션 같은 것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거를 해서 몇백억짜리 집이 있다. 그러면 거기 안에서 꼭 미술품이 있을 거고, 뭐 가구들도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그거에 딸린 시장도 생길 거고, 부가가치 높은 소비재에 대해서 세금도 걷게 되고, 일자리도 생기고, 그렇게 해서 서울이라는 도시 자체를 국제적으로 사람들이 서울은 꼭 가보고 싶다. 지금은 뭐 애니웨어와 썸웨어의 세상이라고도 하는데, 네. 애니웨어들의 천국을 만들어야죠. 우리나라 문화 역량이 있잖아요. 홍콩이나 싱가포르 가면 브로드웨이가 없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K-팝 스타들부터 시작해서 아이돌까지 해서 대한민국은 고급 주택도 있고 브로드웨이와 같은 문화거리가 있을 수도 있는, 그러면 홍콩이나 싱가포르 이렇게 아시아 도쿄 상하이 그 어떤 데보다 문화 역량이 강한 대한민국이라는 걸 중심으로 해서 돈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인스타그램 찍는 거 그러고 싶은 장소를 만들고, 몇백억짜리 집의 가치가 있는 거로 돼서 전 세계 자산들이 몰려와서 그렇게 돼서 투자가 되고. 그렇죠. 아시아의 뉴욕을 만들어야죠. 좋은 말씀이죠. 저는 생각 발상 자체가 좀 달라요. 지금 그 옛날에 보면 전통적으로 사실 그 예술이라고 하면 뭐 예술 중학교, 고등학교 나와서 예술 대학을 졸업한 이런 분들이 전통적으로 클래시컬하게 이제 했다면, 요새는 옛날에 우리가 소위 말했던 뭐 소리꾼, 네. 이분들이 결국 미스터 트롯 그런 분들이고, 그렇죠? 춤꾼, 지금 말씀하신 비보이, 네. 그 다음에 그 만화쟁이, 네. 웹툰 작가들, 네. 그 세계를 선도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굉장히 문화 트렌드고 강력한 경쟁력인데, 지금 말씀하셨던 서울의 메가 트렌드 시티에 브로드웨이 같은 것도 만들어주고, 이게 내년에 있을 서울시장 그 보궐선거에 굉장히 중요한 공약으로도 쓰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인이 걷고 싶은 거리, 뭐 산젤리의 거리 이런 식으로 서울의 거리를 만들고, 그 거리에 몇백억짜리 건물이 들어가 있으면 돈 들어오고 세금 걷는데 예. 그걸 왜 마다하냐는 얘기죠. 그리고 전 세계가 지금 아시아권에서 문화 역량, 영화, 음악, 그러니까 도시가 가치가 높아지는데 문화 역량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예. 그 문화 역량을 갖춘 나라에서 왜 몇백억짜리 아파트가 생기는 걸 주저하냐는 얘기죠. 제가 그 옛날 경험인데 2010년에 제가 기호 3번 달고 서울시장 선거를 나왔다가 뭐 10만 표 정도 얻고 이제 낭만적이 있었는데, 그때 대표적인 공약을 했던 게 기억이 뭐냐면, 서울역에서 그 철로를 네. 그 한강까지 쭉 용산 지나서 가지 않습니까? 그거를 하중을 받는 그 연속 빔 덱으로 네. 다 덮은 다음에 그 위를 공원화시키고, 네. 그 공간에 서울의 동과 서를 서로 통합시키고, 왜냐하면 동은 좀 잘 살고 서는 못 살고 이런 동네가 있었기 때문에 소통시키고, 그 위에다 주상복합, 지금 말씀하신 그런 뭐 몇백억대 정말 좋은 맨션을 만들고, 또 거기다 문화공간, 멀티플렉스 같은 거 만들고, 또 어뮤즈먼트 파크도 만들고, 거기다 문화공간도 만들어서, 저는 그때 김포와 인천에서 KTX급 전차가 정말 한 15분, 20분이면
거길 와서 세계인들이 트렌치 타고 가는데 반나절 무비자로 와서 놀고 가게 하자. 그런 10년 전에 그 생각을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유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다 좋은 아파트, 문화 공간, 또 걷고 싶은 정말 녹지, 센트럴 파크, 또 브로드웨이 이런 것들 만들면 충분한 공간이 나오겠는데? 그러니까 저는 19세기 유럽 도시들 5층짜리 건물 없었거든요. 네.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네. 그리고 마차 다니고. 네. 그게 20세기로 오면서 완전히 도시가 바뀌었잖아요. 예. 지금도 그만큼의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그리고 물류가 이제 지금은 이제 트럭으로 이렇게 움직였지만 이제 곧 드론이 등장하기 위해서 네. 지금 우리도 지금 플랫폼이 나오면서 온라인 쇼핑을 그러니까 쇼핑 공간이 우리가 물건을 사는 공간이 온라인으로 다 변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프라인 공간은 사업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오프라인 공간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문화일 수밖에 없고 사람은 우리가 집에서 택배 받아서 살지만 사람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노동 시간 자꾸 효율화가 높아지니까 노동 시간 줄고 있고. 네. 그러면 같이 나가서 놀고 어울리고 그러면서 경제적 활동을 하는 문화 소비가 늘지 않으면 문화 소비가 늘지 않으면 일자리 문제하고 네. 그런 것들이 답이 안 나오는데 그 문화는 삶이 멋진 걸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도시 자체를 멋지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에 주저할 일이 없다는 거죠. 그 제가 예전에 그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이라는 분이 강연하는 걸 한번 들었습니다. 그때 스타필드라는 걸 처음 만드는데 신세계에 있는 직원들한테 그걸 설계할 때 찾아오는 고객들의 주머니를 열게 할 생각하지 말고 그분들의 시간을 거기서 오래 머무르게 하는데 그 디자인에 초점을 맞추라고 한 얘기가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딱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이제는 와서 뭘 산다는 개념을 넘어서 즐기고 놀고 그 다음에 뭔가 거기서 먹고 마시고 네. 하는 그런 어떤 미래 그 시대를 참 잘 내다본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자, 요새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네이버하고 카카오 우리나라의 이제 대표적인 플랫폼 이제 회사인데 지금 여러 가지 뭐 규제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저희처럼 이제 그 정당 우리 국민의힘 정당 측에서는 한쪽의 편을 든다라고 이제 또 사실적인 그런 시각으로 보고 또 그런 이제 뭐 일들도 좀 발생하고 했는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플랫폼을 우리 나름대로 구축해 놓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보나 이런 게 외국 기업을 통해서 다 나갈 수밖에 없고 하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얼마 전에 이제 그 네이버 출신의 윤영찬 의원이 뭔가 그 문제에 대해서 들어오라고 하는 이제 문자를 보다가 이제 사진에 찍혀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그런 공직자들의 태도 내가 네이버에 있었던 사람으로 나와서 국회의원을 하는데 전에 있던 직장을 정말 마치 손가락으로 오라 가라 하면서 어떤 직권 남용의 형태가 보일 수도 있는 그런 권력을 행사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하면 안 되는 짓이죠.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저 사람들이 옛날에 이정현 그때 청와대에서 뭐였더라? 홍보수석이었죠. 예, 그때 KBS에 전화한 거 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난리가 났었죠. 예. 자기들은 뭐야 그럼? 그렇죠.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새롭게 보고 느끼고 있어요. 네. 옛날에 저희 정권 때, 저희가 여당일 때 했던 잘못된 점들, 그리고 정권을 바꿔줬는데 이분들은 더 심하네? 옛날에 그랬으면 저쪽을 잘못했다고 적폐를 하고 조사를 하고 뭔가 처벌을 했으면 안 그래야 되는데 더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때도 이정현 수석 같은 경우에 이것 좀 해줘. 좀 직위니까 상대는 되게 부담 스트레스 받게 해서 말을. 네. 근데 이거는 들어오라고 그래야잖아요. 어쨌든 뭐 들킨 거와 안 들킨 거의 차이일 수는 있지만 네. 이게 내로남불이잖아요. 이러면은 우리가 지켜야 될 룰이 아니라 결국 네 편 내 편밖에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모든 게 선과 악이고 내 편은 무조건 선, 우리는 선민의식을 가졌고 상대편은 악이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저는 답답한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정 지지층들이 정말 미동도 하지 않고
이탈되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이렇게 좀 유심히 좀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뭔 것 같으세요? 전 이유를 되게 복잡하게 이렇게 생각이 좀 많아요. 생각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걸 컬트라고 해요. 컬트. 컬트다. 그러니까 컬트인데 종교죠. 그러니까 그 사이비 종교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컬트라고 보냐면 기본적으로 저는 뭐 이 생각을 바꾸는 거에 사람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그리고 이제 우상 숭배를 하고 네.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조국 그때 이제 물티슈 같은 걸 보면 이건 100% 우상 숭배거든요. 김어준 유시민을 향한 우상 숭배도 꽤 큰 네. 거고. 네. 그러니까 우상들이 하는 말은 그들이 만들어내는 그 프레임과 세계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네. 예. 예. 그러니까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그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파시즘이 등장하는 거에 가장 큰 게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걸.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좌파 쪽에서만 보여지는 현상이 아니라 네, 우리나라에 전반적으로 지금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는 거에다가 그리고 이 적개심. 그리고 저는 이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 스토리텔링이요. 교육이 잘못됐다고 보는 게 일명 우리나라 근현대사 교육. 제가 오늘 아침에 페북에도 썼는데 네. 근현대사 보면은 우리가 그냥 제국주의로부터 싸우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그렇게 근현대사가 묘사돼 있고 예. 동학농민운동이라든지 이런 해방운동 결국 이거 민족해방 사관이거든요. 네. 그 사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결국은 토착기구란 말을 만들어서 국민의힘 보고 토착기구단 그러잖아요. 그거 현실적인 근거가 아니라 그냥 스토리텔링 프레임이거든요. 그들의 성서, 그들의 가공돼 있는 그 속에서 계속 프레임을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럼 반일 감정을 중심으로 한 프레임을 계속 만드는데 허구적인 그런 무슨 대서사시 같은 거 하나 써놓고서 계속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역사서를 근현대사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 근현대사를 이렇게 가르치면 교역의 역사로 가르쳐야 된다. 교역. 왜냐하면 그러니까 제국의 역사를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상품을 만들고 무역을 하는 나라 입장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느냐라는 거에서 우리가 교역을 안 하고 산업을 기르지 않고 군대도 안 기르고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었지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었다는 건데 근현대에서 어떻게 해서 이 세상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근현대에서 가르치지 않아요. 네. 네. 그러니까 무조건 민족해방 사관 이런 거에 입각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허구적인 개념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예. 예. 지금 커피라든지 홍차라든지 이렇게 지금 티를 먹고 있는데 이런 게 다 교역을 하면서 대중화되는 과정. 아니 제국주의가 일단 착취를 하고 이런 문제도 있지만 그 제국주의가 나쁘기만 했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설탕을 누구나 먹고 커피를 누구나 먹고 면직물을 누구나 입고 모직물을 누구나 입는 유행 따라 철진하면 아이고 옷을 버리고 이런 식의 물질적 풍요를 이룩해낸 그 제국의 교역의 역사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그거를 교육에서 싹 빼놓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쓰고 있는 이 모든 산업의 역사, 경제적 발전 과정은 싹 다 빠져버린 채 무조건 일본 나빠요, 제국 나빠요, 투쟁해야 돼요. 이런 반미, 반일 감정 이런 식의 사고 방식이 그 민족 해방의 역사관만 가지고 근대사를 재단하는 분들은 그 정말 교역의 문화, 예? 어떤 역사 또 그다음에 산업의 발전의 역사를 다 이제 빼놓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교역으로 인해서 커피도 들어오고 그 제국으로부터 설탕도 수입이 되고 다 그런 건데 제가 만나본 그쪽 분들은 커피, 설탕 뭐 너무너무 즐겁게 많이 드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좌파, 그러니까 우리나라 우파들이 정말 반성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문화 있잖아요. 문화도 좌파가 먹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는 이 커피를 즐긴다거나 여행을 다닌다거나 네. 결국은 이 근대 과정에서 그러니까 부르주아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냈던 문화 형태, 네. 삶을 즐기는 여러 가지 형태들마저 대한민국은 책을 써도 좌파들이 책을 쓰고 커피에 대한 책을 써도 좌파들이 쓰고 여행에 대한 안내서를 써도 좌파들이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우파들은 그저 산업 현장에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로 그러니까 산업 부분에 우파로 갇혀 있어요. 네. 심지어는 제가 요새도 보면 금융 쪽도 네.
금융 쪽도 좌성향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민주당 성향. 네. 그러니까 결국 뭐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벤처 때부터 이렇게 해서 육성을 하면서 보면,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 주류로서의 역량을 우파가 잠식당하는 걸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역사투쟁, 문화투쟁을 전혀 안 했고, 그러니 촌스러운 꼰대 우파가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돌파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이 정권이 추구해왔던 그동안의 네. 반기득권의 어떤 투쟁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보면 어떤 새로운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실현해서 세상을 좀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모습보다는 네. 주류 기득권층을 교체하겠다라는 네. 목표점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더 강하거든요. 그렇게 보여지진 않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약간 담론 전쟁인데, 그들이 만약에 이런 제국의 역사, 설탕의 역사 같은 거를 되게 비판적으로 제국의 나쁜 점을 계속 부각을 시킨단 말이에요. 사실이죠. 노예를 노동을 시켰고, 면화 같은 경우도 그랬는데,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 면화도요, 옛날에 300시간이 걸려야 옷 하나를 만들던 이 면직물이, 그런데 이제 노동시간 300시간이 지금은 방적기 나오고 하면서 노동시간 훅 줄었잖아요. 네. 결국은 혁신과 산업구조조정, 그거를 통해서 누구나 다 면을 즐길 수 있는 거. 핸드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물건이 맨 처음에 그 사치품으로 시작을 했다가 보편제로 바뀌는 과정들.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우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우파적 세계관, 자유주의적 세계관이 가지고 있는 거에 가장 큰 장점이, 그러니까 소비의 보편화란 말이죠. 네. 소비의 보편화고, 결국은 막 원가 후려친다 뭐다 얘기 나오는데, 그 원가 후려치라고 대기업이 시킨다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아니 근본적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싼 가격을 원하니까 대기업은 그거에 충족시킬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산업구조 조정의 혁신이라든지 기본적으로 노동 재분배 이런 것들의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 있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우파들이 제대로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한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누군가의 희생을 공동체가 보살펴주는, 그러니까 옛날 초기 우파들이야 그걸 내팽겨쳤지만, 이제 19세기, 20세기 넘어오면서 우파들도 산업 구조 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을 챙기는 방향으로 가는데, 대한민국 우파들은 노동자들에 대해서 계속 적대적인 모습을 보였으니까. 근데 저는 지금 상태에서 한국 좌파들이 노동 문제 어쩌고저쩌고 얘기할 자격이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들은 노동자의 정당이 아니에요. 네. 노조의 정당이지. 네. 그러니까 미국은 트럼프가 노동자의 지지를 받았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 좌파들은 조직된 노조들만 챙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만의 리그를 챙긴다는 말씀인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좌파들이 노동자를 챙기지 않아요. 노조를 챙기지. 네.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 우파들도 산업구조 조정하면서 노동자들을 챙기면서 가겠다라는, 예. 너희는 노조 정당해라, 네. 우리는 노동자를 챙기겠다, 트럼프식으로 네. 그런 선거 구호라든지 그런 집권을 향해서 어떤 지지층들을 끌어와야 된다라는 전략을 지금 세워야 되는 거여서 저는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아쉬움이 많아요. 제가 질문에 제대로 된 대답은 아니었는데, 아니. 이런 하고 싶은 얘기가 좀 많았어요. 저는 그 말씀에 굉장히 100% 공감하는 게, 제가 이제 젊은 청년들 많이 만나는데, 얼마 전에 만난 청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치학을 공부한 20대인데, 모든 이데올로기는 진보로 출발을 한다. 그런데 새로운 진보가 출현해서 기존의 진보가 보수화되면 죽는다. 저보고 그 얘기를 꼭 좀 새겨달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보면은 우리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국민들이 생각할 때 중도 보수 정당으로 지금 보고 있는 민주당의 오른편에 있단 말이죠. 그 영역은 원래 한나라당, 새누리당 시절엔 우리 영역이었는데 어느새 뺏기고 오른쪽으로 훅 가서 그 영역을 다시 차지하려고 왼쪽으로 오면 또 한쪽 끝에서는 막 욕한단 말이에요. 왜 좌클릭하냐고. 저는 그 젊은이의 얘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더불어민주당이 진보정당으로 출발했는데 우리가 국민의힘이 더 진보적이 개혁적인 어젠다와 지금 말씀하신
노동자를 위한 정당, 깜짝 놀랄 얘기일 것 같지만 노조를 위한 정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어렵고 힘들게 일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의 힘이 돼주겠다는 정당이 된다면 소위 말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기득권 보수화로 시키면서 우리가 개혁적인 자유우파로 아까 그 청년이 얘기한 그 영역을 다시 차지할 수 있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협상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챙겨요. 협상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온 더 테이블에 그러니까 이 의제를 온 더 테이블 하지도 않고 뒤에서 다 결정을 할 뿐더러 그 온 더 테이블의 협상장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도 대단히 협소하다는 얘기죠. 저는 협력업체와 비정규직을 착취하는 노하우가 노조들로부터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노조와 회사 측, 사측이 협상하면서 서로의 몫을 확보를 한 상태에서 결국은 젊은이들, 비정규직들, 협력업체들을 같이 수탈하는 구조가 돼버렸다면 이렇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야당이잖아요. 네. 보수 이전에 지금 야당이잖아요. 야당은 왜 야당이 좋으냐면 저는 야당은 집권을 하기 위해서 이 테이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네. 테이블 밖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당신 지금 정치적으로 소외돼 있지. 나와 함께 되면 소외되지 않게 해줄게라고 동맹 세력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고 집권을 해나가는 거죠. 그러면 그 와중에서 또 소외된 사람은 또 여당이 야당 되면 그들은 또 그 누구를 찾아가고 그러면서 소외돼 있는 사람들 점점 줄여나가는 정치로 가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어느 순간 굳었어요. 네. 정치적으로 소외돼 있는 사람들, 자영업자, 청년, 비정규직, 협력업체 국민의 80-90%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정치판에서 외면당하고 있고 몇 마디 말로 사람들을 기만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고치지 않아요. 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세상에서 분노를 하지도 않죠. 네. 밑도 끝도 없는 분노와 광장에 나와 있는 요구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 네. 순종적인 국민들이잖아요. 네. 그 순종적인 국민들한테 우는 아이에게 떡 하나 주지 않죠. 사람들은 절망하고 있는데 귀를 막고 안 보이면 한국 정치를 외면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우리나라의 전체주의라는 네. 그런 프레임이 먹혀 들어갈 수 있는 근본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예. 지금 상태에서 저는 국민의힘한테는 노동자, 예. 노조, 그러니까 우파 분들한테도 노조가 아닌 노동자. 아주 귀한 말씀이네요. 네. 저희가.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 보면 네. 소위 말하는 원지지층들로부터 네. 많은 비판과 항의와 네. 또 그런 것들도 있을 것 같으신데 좀 어떠세요? 저요? 저는 그냥 제가 채널 이름을 정하지 않고 그냥 유재일이라고 네. 해놓은 이유도 좌파 우파 이전에 그냥 이건 내 생각이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한국 정치에서 저는 제가 주변인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여기도 속할 수 없고 저기도 속할 수 없는. 그런데 항상 새로운 세상을 관한 발상이라든지 그런 건 이 주변인으로부터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정치적 주변인이지만 메시지나 발상 자체는 가장 선도적인 메시지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스스로 약간 좀 스스로 좀 우쭐한 얘기긴 한데, 그래서 정치에서 그냥 저를 지지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이제 더 단단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뭐 많은 분이 왔다가 떠나가고 왔다가 떠나가지만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이제 정치권에서 이제 저의 발언권도 조금씩 늘어가는 것 같고, 오늘도 그래서 이제 이런 네. 만남도 있는 것 같고, 저는 그런 역할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듣고 싶은 말을 듣지는 못하지만 네. 저는 하고 싶은 말은 할 수 있는. 예. 아니 전 굉장히 좋은 저도 같이 공감하는 저의 방향성이기도 한데 네. 우리가 편을 갈라가지고 내 편이 하면 무조건 잘못한 것도 옳고 네. 상대편이 하는 건 잘한 것도 칭찬해주지 못하는 이런 정말 짜잔하다 그럴까요? 이런 데서 벗어나서 그런 진영을 떠나가지고 정말 상식적이고 또 보편적이고 또 객관적이고 또 합리적인 걸로 국민들의 어떤 마음을 들여다보고 서로 소통하면 그분들한테서 분명히 전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우리 유 작가님께 더불어민주당은 차치하고 국민의힘 네. 내가 보니까 이거 글러먹었더라. 네. 당신들 이거 못 고치면은 미래 없다. 네. 그리고 제발 이런 거 좀 하지 마라. 앞으로 이렇게 해라.
아주 강력하게 네. 좀 정신 차릴 수 있게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뭐 국민의힘을 뭐 잘못을 지적하거나 약점을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네.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 국민의힘의 가장 큰 문제는 대권 주자가 없어요. 네. 저는 민주당 지금 폭주하고 있다고 보고 한미동맹에서 이탈하는 거 절대 막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 스스로 대한민국에서 난 우파야겠다라고 얘기를 한 게 대한민국에서 좌냐 우냐의 기준을 가장 넓게 잡고 다음 대선에서 저들한테 질 수 없다고 본 게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과 미국이 패권 전쟁을 붙은 사실을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금 못 느끼고 있어요. 나라의 운명을 가를 가장 큰 이슈인데 우리는 지금 국내 이슈에 사실 추미애 장관 이슈나 이런 거 지금 세상이 들끓는 정도에 비하면 아주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의 당파들이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세상 어떻게 몰아가는지 모르고 자기 서로의 목 뺏으려고 당파 싸움 하다가 나라가 망했잖아요. 네. 지금 상태에서도 이렇게 개명한 세상에 이렇게 인터넷도 있는 세상에 미중 패권 전쟁이 붙었는데 우리는 정치 의제가 이런 게 정치 의제라니 기겁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 이런 상태에서 친중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고 친북한적인 행보를 보고 있는 이 정부는 우리의 미래를 근본을 깡그리채 흔들고 있다고 보거든요. 네. 부산항과 원산항의 차이, 미국을 선택했느냐 소련을 선택했느냐의 차이인데 지금 미국을 선택하느냐 중국을 선택하느냐는 그런 거에 또 한 번 선택이고 부산항이 원산항처럼 화물이 안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그런 항구가 되는 꼴을 보고 싶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은 그거를 이제 이분법적으로 뭐 중국 모르고 미국을 택해야 된다. 미국하고 멀어지고 중국을 택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교역적인 면에서는 또 우리가 굉장히 지혜롭게 중국과 교역을 유지할 건 유지하면서 또 동맹과 그런 국방 안보적인 차원에서는 전통적으로 미국과 가져왔던 관계를 더 공고히 하고 이렇게 양방향으로 할 방법은 없나요? 저는 지금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과정은 아니라고 봐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서는 우리가 중국하고 잘 교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차이메리카라고도 얘기하지만 중국이 미국의 패권을 인정을 하고 협조적이었을 때 네. 그때 가능했었던 얘기고 우리가 양다리를 걸칠 수 있었던 건 우리가 힘센 쪽에 서 있을 때 중국도 우리랑 교역을 하게 된다. 네. 결국 중국이 미국한테 굴복하고 난 다음에 너 그때 한국 너 미국 편 들었으니까 너 응징할래.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중국한테도 그 중국을 굴복시킨 일원의 동맹의 일원이면 중국은 우리한테 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그런 패권 전쟁이 분명하게 이거는 양다리를 걸칠 수 있는 미안한 얘기지만 위대한 고립이라든가 중재자는 영국 정도의 힘이 있을 때 하는 얘기고 우리가 무슨 중재자고 조종자냐? 그러니까 완전히 국제 정치적인 개념이 없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운전석에 앉아 있을 수 없는 위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런 커다란 전환기에 그 집권을 막아야 된다라는 저들의 계속 집권을 하는 걸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집권을 해야 되는 집권 플랜을 결국은 대선 주자 나와서 이겨야 되잖아요. 네. 그 대선 주자 키우고 집권하는 계획을 확실히 세워야 된다고 봐요. 지금은 잘 보이지가 않아요. 예, 예. 저희가 하여튼 더 가서 노력을 해가지고 네. 좀 더 좋은 발전된 모습으로 다시 한번 좀 뵙겠고 지난번 총선 4.15 총선 저희가 정말 역사상 참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참패를 했습니다. 뭐 이유는 뭐 코로나로 인해서 기존의 리더십을 국민들이 지지해줬다는 것도 있을 거고 또 정치적으로 사실 어떤 면에서 패족이 된 상태에서도 변화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남탓만 하고 지금 정부를 비판만 하는 그런 자세를 가졌기 때문이다 하는 것도 있고요. 또 당의 총선 전략이 이 영남권 그런 정서에 준하는 그런 전략을 썼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버림받았다 하는 것도 있고
저는 그때 정권 심판론을 쓰면 안 된다고 굉장히 주장했던 사람인데 정권 심판론을 씀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가 먼저 정신 못 차리는 정당으로 심판받은 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요. 어떻게 한일전이라고 그때 얘기를 하신 게 있던데 지난 총선은 어떻게 뭐 한마디로 결론 지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일단 지난 총선 초입에 여러 가지 지표로 이길 수도 있는 보수가 이길 수도 있는 입구로 들어갈 때 그때도 뭐 지구는 들어갔지만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선거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결국 선거는 정책보다는 조직과 선전선동인데 이제 조금 전에 원장님이 얘기하셨던 뭐 선전선동 부분에서 대단히 오류가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 보수가 조직을 챙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공천 과정에서 조직이 강화되는 게 아니라 조직이 깨져나가는 공천을 했죠. 뭐 거기서 이제 뭐 디테일한 얘기는 뭐 할 건 없지만 저는 이 공천을 지켜보면서 이게 공천인지 사천인지도 모르겠고 이 엄중한 상황에서 다들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네. 특히 비례정당 쪽에서 보여줬었던 뭐야 이건 이런 모습들. 그리고 조직이 그 보수가 뭉개져 있는 상황에서 자기 자리를 지켰던 지역위원장들, 특히 수도권 지역위원장들 그 사람들 날려버리고 명사라고 하면 그럼 누가 뭐 돈도 주는 것도 아닌데 어떤 보상이 있어서 이 조직을 지키냐고요. 그러니까는 사람을 너무 비참하게 만들고 종 취급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뛰어야 될 사람들을. 그래서 야 진짜 버릇 못 고쳤다. 그리고 옛날 같으면 보수 정당이 아래로 내려주는 보상이라도 많았다 치는데 지금은 보상도 아무것도 안 해주는데 사람들을 종 취급하네. 이 사람들은 정신 못 차렸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지난 건 지난 거고 저희가 각성을 하고 변화하고 해서 내년을 준비하고 후년을 준비해야 됩니다. 내년에 중요한 선거가 서울, 부산 시장 후보 보궐선거가 있고요. 뭐 민주당에서는 당원 당규에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그런 보궐이 생겼을 때는 뭐 공천하지 않는다라고 해놨지만 저는 그분들이 그렇게 할 거라고는 뭐 요만큼도 생각 안 하고요. 우리가 내년 서울 부산시장 선거 잘 치르기 위해서 뭐 지금 주셨던 말씀하고 이제 비슷한 걸 텐데 6개월밖에 안 남았거든요. 어떤 후보 뭐 이름들은 쭉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유 작가님 보실 때 지금 국민적인 소구력이 있고 뭔가 경쟁력을 가진 후보라면 어떤 특수한 어떤 이름을 대실 게 아니라 이런 후보여야 된다 하는 그 후보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일단 부산 같은 경우에는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참신한 후보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부산 참신하다. 왜냐면 부산에서는요. 너무 사건 사고가 많아요. 그리고 일면 정치에서 어두운 면이 벌어지는 사건 사고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뭐 항구 도시의 특징이고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인 것도 특성도 있는데 뭐 LCT에서 무작해서 이번에 유재수 부시장 뭐 사건도 시작해서 금융, 건설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계속 사건 사고가 나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기존 정치권에 지금 너무 깊게 연관돼 있는 사람보다는 참신하고 능력 있는 후보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부산에 대한 제 그거고요. 뭐 공적이든 사적이든 추문이나 과거의 어떤 자잘못의 시비에 말려 들어가지 않는 그런 후보. 그리고 이게 부산에서 있는 그 정치적 거래 관계에서 자유로운 사람.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야 가리지 않고 좀 얽히지 않은 사람. 너무 얽히고 섞였다고 봐요. 저기는. 아, 좋은데요. 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 저는 그 보수당이요. 보수당다운 서울을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동북아에서 가장 매력적인 국제도시로 만들 사람. 그걸 좀 공약을 내세워줬으면 좋겠어요. 자꾸 서울로 집중된다 하는데 저는요. 지금 상태에서 우리나라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도시 키울 거 서울밖에 더 있냐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문명이라는 건 위대한 도시 몇 개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보거든요. 네. 저는 4차 산업 시대에 가장 걸맞는 도시로 네. 물류, 문화 이런 거에서 가장 혁신적인 그러니까 19세기의 도시가 런던이었고 20세기의 도시가 뉴욕이었다면 네. 21세기의 도시가 서울이 되지 말란 법이 어딨냐고요. 좀 패기 한번 품어보는 거. 전 좋습니다. 저는 뭐 도시계획을 한 사람이지만 네. 지금 박 시장이 지난 9년 동안 한 건 사람이 먼저다. 걷기 좋은 서울. 그것도 맞는데 21세기 도시는 속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물류의 속도라든지 뭐든 사람의 속도. 여유롭게 정말 산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있어야 되지만 한쪽은 속도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냥 획일적으로 그냥 그 뭐랄까 느리게 걷기 형태로만 가는 서울이 좀 안타까웠어요. 지금 우리 작가님이 주신 유 작가님 주신 물류와 문화의 그런 국제적인 글로벌 도시 영국 뉴욕을 거친 서울. 그러니까 저는요, 우리가 이제 고전적인 경제관이 해외에서 돈 버는 걸 무역해서 돈 버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경상 흑자를 왜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행 수지, 그리고 자본 수지. 예. 저는 서울이 충분히 압도적인 도시가 될 수 있는 역량을.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제가 아까도 K 컬처가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자연 풍광에 가는 관광하고 도시로 가는 관광은 돈 쓰는 규모가 다르거든요. 우리가 발리에 가서 돈 얼마나 써요? 서울 와서 관광을 하려고 하면 돈을 얼마나 써야 되는데 그래도 오겠다는 사람들이 있게 만들면 된다는 네, 얘기죠. 네. 5성급 호텔에 하루 자는데 20만 원 이상을 쓰면서도 서울 지금 코로나 이후에 그래서 국제적 개방 도시 그걸 통해서 그래서 거기서 생길 우리의 소득이 얼마일 텐데. 네. 야, 오늘 그 우리 유재일 작가님, 유재일 평론가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우리나라 사회 전반적인 얘기도 들었지만 제가 연구원장으로 너무 이렇게 고민하고 있던 내년 그 보궐선거 어떻게 치를까 하는 데 대한 굉장히 핵심 포인트를 제가 정말 가슴에 확 와닿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돌아가서 좀 더 스타디하고 또 전략과 또 전술과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서 꼭 내년 선거 때 좋은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지금까지 정말 지금 우리나라 유튜버로서 전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 유재일 평론가님 모시고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유익했고요. 많은 부분에서 저희는 공감하고 또 받아들이고 또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국민의 힘이 새로 거듭날 수 있는지 좋은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종종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